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계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금 반등 양상을 시현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한 시황만 간단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6,000달러 선 다시 돌파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이더리움 쪽으로도 조금의 시세 탄력이 있었지만 일단 리플 코인이 시총 3위를 차지하면서 테더 코인의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 시행 이후에 악재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또 새로운 다양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고 그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시장에 악재가 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쪽으로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더리움이 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이더리움이 이제 매도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지난 불장 대비해서도 가격 회복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동안은 비트코인보다 가격 상승이 좋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불장이었다라는 분석보다는 다시금 그 가격 하락폭을 좀 겪으면서 약간 지지부진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비인크립토에서 이더리움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000달러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2,558달러 선까지 내다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 동안 이게 현지 시간 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 이후에 나갈 때는 이제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요. 지난 7일 동안 이더리움 유통량의 0.1% 이상을 보유했던 고래 순흐름이 73.19%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유통량의 0.1%를 보유하고 있던 고래들의 순흐름이 73% 정도 급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좀 축소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시장가 주문 매수와 매도 비율 지표도 지난 7일 동안 대부분 1 미만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파생 상품 트레이더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대형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축소를 하고 있다. 고래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파생 상품의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 쪽에 관한 매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표적인 상황에서 MSCD 그 지표도 있잖아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도 음수를 가리켜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까지 내다보느냐.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2,558달러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은 이러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되지 않고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3,400달러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3,000달러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3,4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같이 있다. 대신에 시장 심리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가격에 관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쪽으로의 이야기인데 이제 자료를 준비하진 못했지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의 수요도 조금 비트코인 쪽으로는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조금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체인 지표 같이 볼 텐데요. 5개월 동안 휴먼했던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이 시바이누를 출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개월간 휴면 상태였던 익명의 고래가 2,200억 시바이누 이게 하나로 463만 달러 달러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더 큰 금액이겠죠. 바이낸스에서 출금했다.
라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지갑 동향이거든요. 참고로 이제 암호화폐는 요렇게 지갑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요 지갑 추적의 동향들을 보면서 가격의 동향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온체인 지표가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시바이누가 이제 출금이 됐다 바이낸스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갑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해프닝적인 데이터로 좀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변동을 겪었다 요런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지갑 추적을 하면서 가격의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들은 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식도 같이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메인 주제들 하나하나 좀 나눠 볼 텐데요. 지금 코빗 리서치로 이게 좀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이제 리포트 하나가 나와서 그거를 제가 좀 전해 드릴까 하는데 그럼 2025 년도에는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코빗 리서치가 아니라 코인베이스 리서치입니다. 다시 정정을 할게요. 이제 코인베이스 리서치가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2024 년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럼 2025 년도 올해는 코인 시장이 어떤 전망치를 보여줄 것이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거 관련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 테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한 뭐 세네 가지 정도로 좀 단락단락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국가 간의 비트코인 경쟁 이제 심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에 관해서 혁신화,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STO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 중인 그런 법안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들 ETF 출시, 제도권에 편입이 된다. 요런 부분들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야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마 저희 방송이 방영이 되고 나서도 한 1-2주 뒤에 이제 본격적인 취임을 하게 될 텐데 2025 년도는 이제 코인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많은 급변화를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상자산 규제에 관해서는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분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이 주목을 하고 글로벌 시장 동향을 많이 보는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국제적인 위상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규제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제 규제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쪽에 관한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 관련해서는 요렇게 두 가지 기관을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SEC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CFTC 선물상품선물거래위원회 요렇게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럼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물로 볼 것이냐. 그래서 CFTC의 관할이냐 SEC의 관할이냐. 물론 기관을 놓고 봤을 때 SEC가 훨씬 큰 기관이긴 하지만 SEC는 또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암호화폐에 좀 적대적인 스탠스가 많았고 만약에 암호화폐를 이제 SEC와 같은 증권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또 그들의 규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거래를 못하게 되는 코인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SEC의 관할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암호화폐 시장엔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의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소송을 걸고 요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이게 바이든 정부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딱 들어오면서 SEC의 위원장부터 공약 자체가 그거였어요. 내가 SEC 위원장을 바꾸겠다. 게리 겐슬러를 이제 물리치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도 이전에 다음 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게리 겐슬러는 또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 규제적으로 굉장히 좀 허들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혁신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거는 많은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처럼 이 국가 간의 비트코인 경쟁들이 굉장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이제 코인베이스 리서치에서 가지고 온 건데 세계 각국에서 이제 추진되고 채택된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엘살바도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탄 정부도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 중에 하나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5 년도는 또 물음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요. 2021 년도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안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게 2022 년도예요. 2022 년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2023 년도에 이제 다시 폐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탄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23 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국부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탄 정부가 비트코인을 또 이제 매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24 년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전략적인 준비 자산의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준비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이고 브라질 쪽으로의 이슈도 나왔어요. 이게 2024 년도 연말쯤에 나온 이슈였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주권, 비트코인 준비금을 하자. 브라질 쪽에서도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채택하자라는 게 하원 쪽으로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이슈까지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였고 국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채택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단연 미국 정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 진흥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활용을 할 것이냐 요런 방안들도 많이 모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이 단연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그런 좀 표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거버먼트 그러니까 이제 정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신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이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몰수했던 비트코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수익률이 또 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경계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이 또 의외의 국가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국가상으로.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영국이겠죠. 영국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엘살바도르는 이제 전략적 준비금 법정화폐로 아예 채택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국가이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4위에 등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좀 의외의 국가가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 국가가 비트코인을 좀 매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전쟁을 겪으면서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아예 받았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또 소식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예 이제 기부금 자체를 암호화폐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이 정도 보유하게 된 국가가 됐고요. 그리고 독일 정부도 가지고 있었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이제 국가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도 미국과 중국의 약간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폐쇄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업별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최신 자료예요. 12월 말에 12월 초쯤 집계된 자료여서 크게 변함은 없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 자산에서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비트코인을. 그리고 여기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ETF를 운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고 기업이 이제 4 위를 차지했고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적극적으로 최근에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자사주를 이제 팔고 시장에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비트코인 샀다 요런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3 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블랙록이 ETF 운용사 중에 가장 큰 운용사잖아요. 그래서 블랙록 그리고 이제 대망의 1 위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지만 아직까지도 누군지 시장에서 알 수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채택을 하고 어떤 법안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들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목록에는 좀 빠져 있기는 한데 그 EU 쪽 있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연합 쪽에서도 미카라는 법안을 이미 발의가 됐고 그게 시행이 이제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 포괄 규제라는 미카라는 법안을 또 만들었고요. 이 미카라는 법안에는 암호화폐 악재가 될 만한 법안도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테이블 코인 쪽에 관한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규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투자자들 또 유럽에 해당하는 그 유럽 연합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을 좀 통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는 조금 음지의 시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도권이라든지 규제에 벗어나 있다라는 인식이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점점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측에서도 가상자산 법안을 발의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규제 명확성을 가지고 가면서 이게 이제 집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이제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요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당연하겠죠.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암호화폐 세금 자체를 좀 안 걷고 있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고 홍콩 쪽도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홍콩 쪽을 주목을 하는 거는 홍콩 자체를 주목을 한다기보단 이게 사실 홍콩과 중국은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나라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안에 있는 나라다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놓고 암호화폐 규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홍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풀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쪽을 보면서 아시아 쪽에 관한 그런 이제 규제 완화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규제 완화가 추진 중이고 ETF도 지금 출시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 쪽을 통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중국 쪽 투자자들의 파이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파이이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쪽으로의 어떤 규제 완화도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카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미카 이야기는 이제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한번 여기다 이렇게 적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미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선스 요구사항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담보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가상자산 감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2022년도부터 미카 법안 논의와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 글로벌 경제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유럽연합도 이런 유럽연합이 선제적으로 명확한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이 다른 국가들, 미국,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업 주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국가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또 주제들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죠? 또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의회가 그 어느 의회보다도 가상자산에 친화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친화적인 그런 의원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 크립토, 안티 크립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립토 안티들 그리고 크립토를 좋아하는 인물들 얼마나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냐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상원 하원에 관한 결정들도 있었고 또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석수가 요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프로크립토 멤버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어떤 안을 내놓았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찬성,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정치적인 환경이 미국 내에서 너무나 좋아졌다. 그런 또 의견들이 있고 뭐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파격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이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좀 슈퍼파워를 트럼프가 갖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도 친화적인 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같이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우리가 실물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STO랑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요 실물 자산 토큰화에 관한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물 자산 토큰화 코인이 어떤 것들이냐? RWA라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거든요. 물론 이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 성장 규모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토큰화 자산의 시장 규모가 2023년 말 84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보이시죠? 근데 지금 2024년 말에 요만큼이나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6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큰화 자산을 활용하면서 국채나 또 펀드 그리고 회사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의 운용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즉각적인 결제 그리고 24시간 거래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록을 비롯한 전통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토큰화 자산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토큰화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이제 부동산 집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의 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유용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STO 관련한 법들을 지금 추진 중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 증권 그리고 또 블록체인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수혜들도 이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파생 상품을 넘어서 민간의 신용 상품, 회사채,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요런 또 전망치들이 있고 오늘 마지막 전망치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의 제도권 진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이제 그 목록은 어떤 목록이냐면요. 주요 알트코인들이 지금 ETF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ETF가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도 요 데드라인을 봤거든요. 파이널 데드라인. 요 날짜에서 대부분 조금 결정이 되고 물론 요 날짜 전에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요 데드라인까지는 SEC 측에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ETF 승인 or no 요런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데드라인을 토대로 저도 비트코인 ETF의 출시일과 승인일을 굉장히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지금 ETF 신청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까지는 우리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솔라나, 리플의 ETF 상품들이 각각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록 자체도 굉장히 많고 컴퍼니다라고 해서 운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코인들 신청되어 있냐, 여기 리플 보이시죠? 리플 ETF도 있고 라이트 코인도 여기 ETF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 솔라나 ETF 있고 여기 솔라나 트러스트 있고, 여기 보시면 쭉 어떤 코인들, 그리고 여기 10 크립토 인덱스라고 해서 10가지 크립토 인덱스로 이렇게 묶은 그런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우후죽순 다 신청이 승인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그만큼 시장의 호재라라는 거예요. 호재가 이제 시장에 많이 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승인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가 또 시장의 방향성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2025년도에 있을 만한 암호화폐 호재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시장에 또 호재가 많긴 하지만 그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요, 좀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까지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경제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